오늘의 플러스, 트럼프식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 짚어봅니다.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한미 정상회담도 바로 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부터 여쭤보려고요. 네,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갑자기 숙청, 혁명 이걸 거론한 밤에 저는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봤거든요. 저도요. 와,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소리도 하셨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그런 나라와 사업할 수 없다. 네. 그것도 정말 깜짝 놀랐고 도대체 왜 그런 걸 올렸습니까? 라고 미국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뭐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엄청 긴장감이 흐르는 정상회담이겠구나라고 했는데 예. 의외로 결과는 다행이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나왔고요. 저는 사실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밀착되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 부분이 정말 놀랐는데 뭐예요? 그동안은 안미 경중을 얘기해 왔는데 이제는 안미 경중의 시대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여당에 대해서 이제 다들 생각하는 게 좀 있었잖아요. 예. 뭔가 안미 경중을 계속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미국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가 이게 우리나라 기업인들하고 여러 가지 MOU 체결한 걸 보면 뭐 LNG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MOU 체결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와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 계약을 미국이 맺었다는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만 네. 사실 웨스팅하우스 같은 데서 실제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말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예.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 그럼 뭐 중국한테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거의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뭐 협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한국의 필요성을 좀 인정한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정상회담 내용을 지켜봤는데요. 가장 트럼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다 하고 주목되는 분야가 배를 구매할 수도 있다. 네. 대부분 뭐 우리 미국 내에서 와서 만들어 뭐 이런 거만 했는데 사주겠다고 전 세계 나라들에게 뭘 살 건데를 물어봤던 사람이 사주겠다고 하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 조선업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황당한 일도 정말 많이 하고 우리가 충격을 주게 만들기도 하지만 예. 비즈니스맨인 건 진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조선소를 지었다고 해서 조선업을 미국 내에서 키울 수 없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레이건 대통령 때 레이건 대통령이 조선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 미국의 1인당 GDP가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1인당 GDP가 올라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붕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 조선업체 취재를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예. 여름에 조선업체 취재를 가잖아요. 예. 취재하는 저도 너무 더워서 정말 와 진짜 땀이 뻘뻘뻘 납니다. 이게 실내에 들어가도 그 철강 그 안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잖아요. 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밖에서 뭐 페인트 칠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취재하는데 저희 카메라 기자가 완전히 그냥 뭐 땀으로 탈진. 완전히 범벅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2.5배나 되는 상황에서 과연 예. 조선업을 미국에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조선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배를 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비즈니스맨으로는 뭐 예. 정확하게 이 조선업을 간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평을 하자면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경제에는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은 항상 끝나고 나서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좀 뒤가 좀 그래요. 맞아요. 네, 지금 너무 빨리 판단하는 거라 지금은 네.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을 다 종합해 보면
처음에 나왔던 뭐 숙청혁명 네. 이것 때문에 걱정했던 것들은 뭐 대부분 다 해소가 된 것 같고 현재까지의 이 양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오늘 밤에 또 무슨 말일지 몰라서 그 뒤에 이제 뭐 좀 더 발언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미국 연준 의장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 장들의 어떤 모임, 이 회의가 개최됐었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통화 정책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좀 가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잭슨홀 미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잭슨홀 미팅은요 정말 이변과 뭐 사실 말해서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네.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연설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정말 매파적인 발언. 야, 금리 인하? 이런 것 따위 꿈꾸지 마. 이런 식의 거의 예.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1%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정말 많고 확실한 비용이 따른다. 그러니까 그 지금의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는 2%가 아니라는 거예요. 3%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움직이려면 이 매우 결정적인 자료 그러니까 진짜로 하드 데이터야. 예. 이게 뭐 실제로 고용이나 아니면 뭐 인플레라든가 이런 쪽에서 심리가 아닌 하드 데이터로 내가 확인을 해야 나 여기에 금리 인하하는데 찬성표 던질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만이 아니라 이 베스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만약 내일 회의가 열린다면 금리를 인하할 근거가 아직 없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파월 연준 의장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발언을 하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아주 이 시장의 모든 예상을 뒤엎을 정도로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 반전이 좀 있었던 반전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파월 의장도요, 평소에 여러 차례 데이터 기반에서 우리 연준은 판단한다. 물가를 잡았다는 확정적인 데이터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금리를 인하할 거다. 아니면 그런 근거가 있지 않으면 못한다. 이런 논조의 발언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에 파월 의장은 본인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꽤 높이 언급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확정적인 데이터적인 판단 근거 얘기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죠. 파월 연준 의장은 진짜 여러 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데이터로 확인돼야만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예. 진짜 계속 강조해야 하는데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연설 직전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졌거든요. 예. 이 프롬프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연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자막을 보면서 연설을 하는 건데 프롬프터가 켜졌어요. 예.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설을 시작해야 돼요. 예.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파월 연준 의장이 입을 아예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을 직접 지켜본 중앙은행 관계자 뭐라고 말했냐면 파월 의장이 뭐 10여 초 이상 입을 떼지 못해서 뭔가 프롬프터 같은데 문제가 생긴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예. 말도 있었고요. 또 현장 목격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파월 의장의 그 얼굴 표정에 만감이 교차하더라. 그리고 착잡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갑자기 박수를 친 겁니다. 예. 일어나면서. 근데 이 라가르드 총재가 일어나니까 그 옆에 있는 줄들이 쫙 일어나고 예. 그 뒤이어서 계속 뒤로 쭉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박수도 이렇게 뭐 약간 박자감 있게 예. 박수를 치니까 그 박수 한 1분 정도 박수를 받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입을 떼고 연설을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 연설 내용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관세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관세 효과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이제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네. 임금을 뭐 예를 들어서 크게 올려줬어요, 기업이. 그런 다음에 이게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예.
가격이 올랐으니까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이런 게 올라가면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다시 임금 올려줘요. 임금 올려주세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바로 임금과 가격의 회오리 바람, 예. 스파이럴이 일어난다라고 예. 하거든요. 분명히 파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물가를 잡았다라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월 연준의장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랬냐.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되는 기묘한 균형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 겉보기에는 안정돼 있지만 즉 데이터로는 안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져 있다. 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자기가 말했던 걸 다 이제 자기 스스로 어긴 거예요.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지표가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안정된 게 보이거나 그럴 때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건데 네. 겉으로 볼 때는 안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 하방의 위험이 켜져 있다? 이거는 자기가 추정을 한 거잖아요. 네, 네, 파월 의장이. 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금리 인하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어기고 지금 이제는 실제로는 고용의 하방의 위험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과 함께 일자리 둔화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표현을 쓰면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 파월 연준의장이 본인의 자의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무 압박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특히 연설을 못하고 몇 초 동안 10여 초 이상 멈춰 있었으니까 예. 지금 하드 데이터 이것도 없이 금리 인하 어쨌든 시그널을 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는 예전에도 보면 평소와는 좀 다른 논조의 발언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준의 그 금리 정책 결정한 그 다음 바로 브리핑한 거야. 역사에도 남고 회의록도 역사에 남는 거니까 그거는 조율된 내용을 발언하는 거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여한 거니 내 개인 생각은요 하고 개인 생각을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라서 굳이 이거를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섰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원래 패드워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패드워치라는 데이터가 있죠. 이게 이제 과연 금리 인하에 베팅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동결에 베팅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데 패드워치가 어떻게 지금 현재 나왔냐.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쪽에 86% 그리고 동결이 14%입니다. 네. 근데 빅컷 해갖고 갑자기 0.5%포인트 낮춘다. 이쪽은 현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86대 14인데 이 수치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불과 몇 주 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밖에 오르지 않은 걸로 나타났을 때 그때 패드워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 100%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PPI 즉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0.9% 올라간 걸 보니까 깜짝 놀랐고 이게 7대 3 정도로 갔다가 자 파월 연준의장이 이걸 완전히 금리 인하 시그널을 100% 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또 100대 0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86대 14로 멈춰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자 지금 시장에서 파월이 준 그 시그널이 완벽하게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지금 시장에서 적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체인캐쳐의 분석가 크리스 앤스테이 같은 경우는 파월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일단 이거 금리 인하 시그널이 확실해 이러면서 환호를 일단은 했지만 이 사람은 여기에 주목을 했더라고요. 파월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불확실성이 많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또 여기다가 정책 조정은 데이터가 충분히 모인 뒤에야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파월은 여전히 매파적이야. 뭐가 비둘기라는 거야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 것처럼도 말했지만 은근히 또 이게 따져보면
금리를 동결할 만한 시각을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아. 자, 로이터 통신에서도 보도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나가겠다고 한 발언, 이 발언이 더 중요했던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계하는 매파적 접근을 한 발언이 굉장히 적지 않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은 고용시장도 보면서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네. 시장이 여기에만 일단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석이 저는 한 5대5 정도로 시장에서 엇갈리는 게 현실이다. 네. 이 정도가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바로 고용 부분입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 고용에 대해서 뭔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도대체 요즘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길래 고용이 지금 불안하다고 평가받을 상황이 됐나요? 이 지금 미국에서는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예. 고용 데이터에서 이제 신규 고용 증가를 보면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뭐 한 14만 개 정도 늘어났다고 했었던 5월달, 6월달 예. 알고 봤더니 14,000개, 뭐 확 줄었더라고요. 15,000개 이 정도밖에 예.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노동통계청장을 잘라버리고 예. 자기 사람으로 여기다 심어놨죠. 사실 앞으로 좀 노동통계국의 데이터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새로 국장이 되신 분이 네. 평소에 너무나도 이상한 주장을 하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만의 이상한 해석, 그다음에 자기만의 이상한 통계 방법 이런 걸 하던 사람을 갑자기 임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자 일단 이 그동안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때문이거든요. 네. 미국의 실업률이 그럼 어떻게 변했냐? 뭐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14만 개가 늘어났던 게 14,000개로밖에 안 됐다. 그러면 실업률이 갑자기 팍 튀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올랐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네. 이건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때문이다. 아. 이민자를 왕창 막아버리니까 이제는 이민자가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신규 고용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민자가 줄어서 당연히 고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게 금리 정책이 더 중요한 거냐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은 게 더 중요한 거냐 해서 아직도 연준의 생각은 예. 미국에서 실업률이 아직까지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아닌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금리 인하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지배적인 거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연준에서도 지금 아주 머리가 아플 겁니다. FOMC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역대급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9월 달에 FOMC 회의 때 정말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요 2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잭슨홀 미팅의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꼭 통화정책에서 금리 완화적인 기조, 즉 금리 인하를 설명하는 게 아닌 그런 평가도 많이들 있다. 이 말씀도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불안전성 그리고 물가도 꼭 잡혔다고 보기 어려운 면면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당사자일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알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제 참모로 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을 완전 중용한 셈이잖아요. 예. 한때 베센트 재무부 장관을 약간은 좀 소외시켰다가 베센트 재무부 장관 말 안 들었다가 중간에 이제 상호관세 처음 발표했을 때 4월 달에 갑자기 금리 튀어오르니까 예. 야 베센트가 최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제 앞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이제 연말까지 중간 선거가 있을 때 그때까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1년 반 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성적표가 나오는 요 기간이 정말 중요한데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분은 자기 생각을 참 솔직하게 잘 얘기해요. 네. 그래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생각이 이제 거의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지금 미국에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발행하는 국채 총량 신규 국채만 쳤을 때 2조 달러입니다. 네. 미국 역사에서 이렇게 많이 발행한 적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아마 팬데믹 위기 때나 이럴 때 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거의 가장 많이 발행하는 건데 근데 2조 달러를 만약에 장기 국채로 다 발행한다.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가 뭐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아마 5%도 훨씬 넘을걸요. 10년 만기 뭐 미국 국채 금리 5% 넘을 건데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꾀를 냈죠. 어떤 네. 꾀냐? 앞으로 발행할 국채의 45%만 장기 국채로 발행하고 단기 국채 1년 이하짜리 그걸 55%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단기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단기 국채를 사주는 돈이 지금 똑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뭐 용어가 좀 어려워서 좀 이제 청취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일단 역레포 시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예. 그게 바이든 때는 2조 한 2천억 달러가 쌓여 있었는데 예.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다 털어먹고 간 거죠. 그러니까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이 다 털어먹고 갔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아요. 거기는. 예. 그러면 이제 단기 국채를 또 사줄 수 있는 주체가 뭐냐? 미국의 MMF라고 해서 머니마켓 펀드라는 건데 MMF 예. 시장이 지금 전체 이 7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미 50%를 단기 국채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아, 벌써요. 네. 예. 근데 그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줄 만한 여력이 없네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큰일이진 거죠. 예. 아니 장기 국채를 지금 이대로 2조 달러 다 발행하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폭등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5%를 단기 국채로 발행하기로 했는데 단기 국채를 사줄 주체가 없어. 그러다 보니 단기 국채를 사주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준 금리를 낮추게 되면 네. 기준 금리라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하루짜리 금리거든요. 얘를 낮추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초단기 이제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단기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남은 기간 동안에 빨리 지금 낮춰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천문학적이에요. 55%면 뭐 1조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하반기에 단기 국채로 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1조 1,000억 달러 받쳐줄 시장이 없다 보니까 금리를 크게 낮추고 이게 조금이라도 더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냥 뭐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단기 국채를 해소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압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나중에 물가가 오른다는 거 알아요. 예. 근데 시차가 있죠. 단기 예. 국채 이렇게 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다음에 미국의 물가가 그게 반영하는데 최소 12개월에서 예. 길면 18개월이 걸리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8개월이면 언제죠? 내년 11월이 넘어가잖아요. 네. 중간 선거 이후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금리를 지금 무리하게 낮춰서라도 예. 단기 국채를 좀 더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장 환경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사정은 있긴 있네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연준이라는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외부에서 압박을 가하면 이건 장기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관세로 인한 물가 다 안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관세로 인해서 과연 어떤 계층이 큰 타격을 볼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사실 미국의 상위 10%하고 하위 50%는 소비 행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상위 10%가 중국산 공산품, 제조업 제품 많이 쓸까요? 안 쓰겠죠. 안 쓰겠죠. 네. 대부분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 관리를 받는다든가 예. 뭐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아마 상위 10%는 대부분 서비스업에 소비를 할 겁니다. 예. 근데 하위 50%는 냉동식품 먹고 사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중국산 저가 제조업 제품에 의존해서 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생활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임금 인상 요구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물가 인상의 스파이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올 연말에 만약에 물가를 잡지 못하면 내년에 분명히 임금 인상 요구가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낮추면 자 12에서 18개월 뒤에 물가가 오르는 또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럼 두 개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관세 효과랑 그렇네요. 기준금리 효과랑. 예. 이 두 개가 갑자기 합쳐지면 미국의 물가가 내년 연말에 걷잡을 수 없이 오를 수가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내년 5월이 자신의 임기라 하더라도 예. 내년 연말에 만약에 물가가 오르면 그 책임은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예.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떻게든 자기가 이 불명예스러운 연준 의장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 금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처해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요 연준이 트럼프 말을 듣지 않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반강제적으로 뭐 연준의 이사진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법적 근거는 전혀 없지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지금 작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예. 예를 들어서 연준의 이사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같은 경우는 예. 갑자기 8월 8일에 연준 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했거든요. 예. 근데 이분 임기가 내년 1월까지였어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떻게든 지금 단기채 발행하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 낮춰서 초단기 금리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하루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쿠글러 예. 이사가 스스로 사임을 해줬습니다. 예.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8월 달에 리사 쿡 이사가 모기지 사기 혐의로 지금 연방주택적 금융청에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리사 쿡 이사 너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내가 파면해 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제때 하지 못하고 한 10여 초간 갑자기 얼음 상태로 딱 굳어버린 이런 상황. 예. 이게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연준이 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연준이 정부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시각이 만들어지면 이게 연준의 신뢰도가 깎이게 되고 그러면 이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장악력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건 연준이 독립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게 혹시 방해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요. 트럼프의 다른 행보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는 하다 연준 흔들기를 넘어서 사기업도 좌지우지할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뭐 얘기 들어봤더니 인텔 지분 10% 확보했고 앞으로 인텔에 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지분도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해상풍력 등등 별 얘기가 다 나오던데 이거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국가 자본주의로 가려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미국이라는 곳은 정말 철저한 시장 자본주의였거든요. 근데 국가 자본주의로 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 색깔이 크게 바뀌겠죠. 인텔 같은 경우에 일단 CEO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분 가져가세요 이랬어요. 네. 근데 인텔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어젯밤이거든요. 예.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 근데 이제 인텔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10%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 10%를 가져가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텔에 과연 다른 나라에서 인텔의 파운드리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맡기겠느냐 또는 네. 인텔의 뭐 CPU를 살 때 이걸 혹시라도 인텔에 대해서 어떤 약점으로 보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왜? 미국 정부가 모든 그런 정보를 다 입수하는 거잖아요. 예. 더군다나 인텔의 지분을 희색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텔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그럼 개별 기업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의 자본주의 행태가 바뀌게 되면 세계 각국이 미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약간 중국식의 국가 자본주의를 택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미국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미국의 자본주의 변화에 대해서 경계심이나 경각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대한 변화의 어떤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후속 그 어떤 논의들 이제 앞으로 계속 시작이 될 텐데 우리도 좀 여파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콕 집어서 TSMC나 마이크론은 빼줬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TSMC나 마이크론의 지분은 우리 미국 정부가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삼성전자 얘기 없었으니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인텔의 어떤 지분 확보가 성공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국민 여론에 자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걸로 인기를 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분 확보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쪽에서 먼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시도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사실 저희가 어제 새벽에 전개됐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직 뭐 다 분석도 안 하셨을 텐데 박사님께 계속 질문 드리는 건 좀 송구합니다만 또 어제는 또 황당한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미군 부대 한국의 미군 부대 부지가 이게 지금 임대인데 우리가 이 토지를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방금 그 박사님께서 이게 국가 자본주의로 자꾸 바뀌어가는 트럼프의 어떤 뭐랄까요 철학이 담겨져 있는 행보들이 요즘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 부지를 본인들이 사서 쓰겠다. 그러면 이거를 반영구적으로 그쪽 땅을 미국 그 땅처럼 쓰겠다는 것인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것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동산 가치도 받겠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 지역에 이제 일종의 땅을 아예 영구 소유하게 될 거잖아요. 미국 그렇겠죠. 정부가 그걸 산 다음에 팔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앞으로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교두보를 삼으려는 정치적 목적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어떤 미군 부대가 현재 이제 갖고 있는 땅이라든가 혹은 용산 땅이라든가 이런 데를 소유하겠다는 건 이게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앞으로 패권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되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현명하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더 이상의 이제 이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를 추진해 왔던 그리고 정치 체계를 추진해 왔던 여러 근간을 흔들어대면서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목표들은 뭐 중국 견제 말고 정치적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사실은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 미국의 7대 대통령이죠. 이 앤드류 잭슨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앤드류 잭슨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진짜 꼭 닮아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전통 엘리트 특권층, 그러니까 미국의 이 워싱턴 정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쪽을 민중의 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지자들 마가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 세력들 그쪽에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워싱턴 정가의 이 엘리트 세력을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원조가 바로 앤드류 잭슨입니다. 그걸 통해서 집권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카먼맨, 보통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앤드류 잭슨이 했던 방식.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미국의 국익을 좀 이제 강력하게 계속해서 어떤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약간의 포퓰리즘이라고 이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퓰리즘 방식으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걸 좀 정권을 유지하고 공화당이 계속해서 이 정권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국내용 카드인 경우가 되게 많다. 앤드류 잭슨이 그리고 그 원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앤드류 잭슨 제가 잘 몰라서요. 그분의 통치 스타일이 약간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계층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트럼프와 유사한 행보를 그때도 그렇게 보였나요? 네, 그렇죠. 얼마나 유사했냐면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뭐 물러나라는 식으로 압박을 자꾸만 하고 있잖아요. 앤드류 잭슨은 그거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때 이제 연준에 해당되는 게 이제 세컨드 뱅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제2국립은행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사실 미국의 연준이 탄생하기 전에 연준 비슷한 것이 한 3번쯤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적이 있는데 이때 연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2차 국립은행, 그러니까 2번째 만들어진 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남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미국 의회에서는 우리도 중앙은행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중앙은행을 어떻게든 영속적으로 남기려고 그랬는데 앤드류 잭슨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중앙은행이 폐지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물러나라 이 정도잖아요. 예. 앤드류 잭슨은 중앙은행 있던 폐지. 중앙은행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준을 뭐라고 그러니까 그 연준이라는 표현 좀 맞지 않지만 이제 제 두 번째 국립은행을 뭐라고 예. 표현했냐? 부패한 엘리트의 괴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하는 행동들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일부 특권층을 자꾸 악마화했어요. 예.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예. 특권층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악마화했고요. 또 하나 굉장히 비슷한 게 관세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썼거든요. 자,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뭐 지금도 굉장히 비슷한데 관세 정책은요. 이게 항상 이제 미국에 동일하게 뭐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근데 앤드류 잭슨 때는 미국이 남부와 북부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부는 공업지대입니다. 남부는 어땠을까요? 면화를 재배하는 농업지대잖아요. 예. 근데 앤드류 잭슨이 이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쓰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영국에서 들어오는 제조업 제품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세를 앤드류 잭슨이 매겼거든요. 예. 자, 그러면 북부의 공업지대는 신나겠죠. 그렇겠죠. 영국에서 들어오는 공업 제품이 굉장히 비싸지니까. 예. 그리고 그때는 첨단 제품이 지금처럼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면화로 만든 면직물이었거든요. 그 면직물이 첨단 제품입니다. 예. 근데 면직물에다가 고율의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영국이 보복으로 역시 우리만 당하고 있을 수 없지. 그럼 미국산 면화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때려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면화 재배자들은 엄청 가난해지고 예. 그다음 북부에 있는 공업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북부로 옮겨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남부에서는 북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 커지면서 나중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그 씨앗을 앤드류 잭슨이 만들었거든요. 지금의 트럼프 관세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은 제조업 제품을 소비를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네. 뭐 한 상위 10% 부유층 입장에서는 제조업 제품 가격이 뭐 한 10% 올라봐야 뭐 내 소비에선 그건 별 차이가 없는데 나는 서비스업 중심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계층 간의 관세가 갈등을 만드는 것처럼 앤드류 네. 잭슨 때는요 아예 남부와 북부를 가르는 진짜 갈려져서. 엄청난 갈리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일종의 관세는 저는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포퓰리즘이 굉장히 강력하게 먹혔던 시대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하자면 네. 이민자들을 지금 차별하는 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내세우잖아요. 예,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뭐 저는 뭐 하여튼 진짜 앤드류 잭슨하고 좀 비교해 보자면 그래도 이민자를 차별하는 건 그래도 미국에 먼저 와 있던 백인들에 대해서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정책은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앤드류 잭슨은 어떻게 했지 아십니까? 인디언 제거법. 인디언 제거법이요? 리무벌 액트라 그래서 인디안을 제거하는 법안을 통해서 이 미국의 원래 원주민들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 학대하는 그런 법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네. 이게 좀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네. 굉장히 비슷한 대통령이 바로 앤드류 잭슨입니다. 앤드류 잭슨 얘기해 주시니까 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영향력도 직간접적으로 있어서 그런지 미국도 결국 전쟁까지 치닫고 이런 일들이 그 뒤에 전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1부에서 2부에서 계속 설명해 주셨던 여러 고압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조치들 저도요 사실 정상회담 내용을 무슨 미드 시리즈처럼 손에 땀을 쥐면서 이렇게 기다린 적은 처음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가 결국 미국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에는 어떤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미칠까요? 자, 그게 이제 저도 앞으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연합하고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유럽연합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럽연합이 인도하고 과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껴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무역 블록을 만들어가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패권을 추구했잖아요. 사실은 예. G1도 아니고 예. G2인데 다른 옆에 있는 나라 괴롭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이제 어떤 제조업체한테 막강한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남의 나라 제조업을 박살내고 이걸 성장을 남의 나라 걸 약탈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예. 근데 사실 중국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나쁜 관계를 맺어왔던 것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중국이 과연 과거와 같이 이렇게 본인들이 제국도 아니면서 제국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태도를 계속한다면 제가 보기엔 미국의 독주가 계속되겠지만 만약에 유럽연합과 중국이 주변 국가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면 저는 미국이 갖고 있었던 소프트 파워가 좀 흔들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사실 미국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브릭스라든가 또는 유럽이 이제 역할을 어떻게 바꿔내는데 가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근데 유럽연합이 역할을 잘 못할 거라고 약간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느라고 난리거든요. 지금 이제 국제면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유럽 뉴스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유럽은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도 서로 괜히 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예를 들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는데 자국 땅에서 80% 조립해야만 이걸 오케이 해주겠다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벌써 5년 늦어졌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10년, 20년 늦어집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만세하다가 지금 잘못하면 모든 국익을 지금 다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근데 유럽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를 껴안는 건커녕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이렇게 난리친다면 미국이 독주를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혹시라도 좀 열린 마음에 간다면 소프트 파워,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또 한 번 급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경제 상황들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네요. 그래도 어젯밤은 잘 넘어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